오늘의 이야기는 삼국지 14편 조조, 여포, 유비, 서주를 둘러싼 동맹과 배신,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입니다. 이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수춘성을 완전히 함락시킨 조조는 유비와 함께 원술의 집정전인 자수각으로 향했다. 성안 곳곳은 격렬했던 전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자수각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원술의 자수각 내부는 처참하게 부서지고 아직도 곳곳이 불타고 있었다. 조조가 유비 보고 말한다. 현덕? 원술은 이번 전투에서 전력의 대부분을 잃어버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걸세. 30만 대군 중에 3만도 안 남았으니 말이야. 회남 쪽으로 도주 중인데 듣기론 원술이 성을 빠져나갈 때 부상까지 입었다고 하니 멀리 가지는 못할 거야. 그러자 유비가 이번 수춘성 전투로 맹덕 형께서 큰 공을 세우고 천하의 맹위를 떨치셨으니 이번 일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말하니 조조가 유비를 추켜 세우며 아우님 도움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승리할 수 있었겠나? 현덕, 가지 말게. 나와 손잡으면 우린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거네. 호의는 고맙습니다. 허나 지금 소패에 있는 가솔들은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패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조조가 크게 부서진 원술이 앉던 자리를 한번 힐끗 쳐다본 후 당신은 역시 남다른 포부가 있어. 다른 사람 밑에는 못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오늘 보니 거짓이 아니군.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비는 겸양 어린 어조로 대답한다. 아닙니다. 조 공께서는 강군을 거느리시고 문무를 겸하셨으니 저 하나 더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제 저의 역할이 모두 끝났으니 소패로 돌아가겠다는 거지요. 그러자 조조가 눈을 치켜뜨고 유비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서주는 본래 자네 것이 아니었나? 여포가 서주를 뺏은 것이니 내가 보기에는 자네와 여포는 겉으로는 형제처럼 의지하는 듯이 보이나 실상은 서로 경계하고 있지 않은가? 어때? 내 말이 정확하지 않은가? 하고 냉철한 어조로 물어보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비가 미소를 머금으며 정확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포와 저는 경계하는 것도 맞고 의지하는 것 또한 맞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조조가 자네 말이 내 생각과 같군. 그런데 왜 굳이 소패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여포란 놈이 변덕이 심하고 탐욕스럽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자네와 같은 인이군자가 부득불 여포의 근처로 간다는 것은 굶주린 일이 소굴로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유비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솔직히 말하면 여포가 탐욕스러운 이리와 같다 해도 조공의 기세는 호랑이와 같으니 이리 곁에 머무는 것이 호랑이 곁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유비의 말이 끝나자 조조가 어이 반 사실 반으로 웃는다. 응? 허허허. 그러자 유비도 겸양적은 웃음으로 화답한다. 하하하하. 이렇게 조조와 유비가 한자리에서 마주보며 웃었다. 조조가 유비에게 말한다. 좋아. 정 그렇다면 더는 붙잡지 않겠네. 허나 한마디만 하지. 서주는 조만간 내가 대군을 이끌고 방문할 생각이네. 예. 도겸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나는 아직 복수를 못했네. 아들 된 자로 도리가 아니지. 그러니 원수를 안 갚을 수가 없지. 조공, 도겸은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용서가 안 되십니까? 도겸은 죽었지만 아들이 아직 살아있지 않나? 나는 그 아들을 없애고 도겸의 무덤을 파내서 철저히 복수할 것이네. 하고 결심이 단단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유비는 제가 볼 때는 조 공께서 부친의 복수를 빌미로
서주를 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그럼 또 어떤가?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유비가 말했다. 직원을 용서하시죠. 조만간 조조의 대군이 서주로 진격해 온다면 저 또한 할 수 없이 여포와 손잡고 대항하게 될 겁니다. 하고 말하자 조조의 눈빛이 싸늘해지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겼다. 유비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먼저 입을 열었다. 조공께서 지금 저를 죽일 마음이 없으시다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비는 이 말을 끝으로 돌아서 밖으로 나간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 사람의 측근에서 뒤따르고 있던 장군 조인이 유비의 뒷모습을 보면서 조조에게 물었다. 주공, 그냥 보내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조인은 이미 칼집에서 칼을 반쯤 뺀 상태였다. 그러자 잠시 숨을 고른 조조는 조인의 손을 밀어 빼려는 칼을 도로 집어넣게 하면서 유비가 큰 공을 세웠는데 지금 죽이면 안 된다. 유비를 없애는데 꼭 내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겠나? 여포의 손을 빌리면 되지. 명을 전하라. 우리도 허창으로 돌아간다. 그러자 조인이 조조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헌데 주공, 이왕 출정했던 길인데 회군하는 길에 서주를 공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말한다. 이번 전투로 2만이 넘는 군사를 잃었네. 군사와 군량을 보충해야 하니 지금 서주를 치는 것은 어렵다. 더구나 서주에 대해서는 곽가에게 계략이 있으니 우리는 여포의 동향을 지켜보면서 결정적인 시기를 기다리면 된다. 알겠습니다. 유비가 소패로 떠난 다음 날 조조는 원수를 치기 위해 몰고 온 대군을 거느리고 허창으로 회군하기 위해 수춘성 앞에 섰다. 그리고 출발에 앞서 성벽을 비롯한 성 전체를 둘러보면서 상념에 젖어 있었다. 잠시 후 모사곽가가 다가와서 아랜다. 주공, 찾으셨습니까? 그러자 조조가 고개를 돌려 곽가에게 곽가, 지금 서주성 상황은 어떤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곽가는 진규 부자의 서신을 받았는데 두 사람 모두 여포에게 신임을 얻어 서주 상군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좋아. 이 말을 전하게. 여포와 진궁 사이를 벌려놓으라고 진궁이 신임을 잃고 쫓겨나도록 동시에 유비와 여포의 관계를 악화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해. 그래서 서주성에 반목이 일어나면 우린 그때를 틈타 서주를 접수할 것이다. 그 일만 성공하면 내가 천자께 상주하여 진규에게 큰 벼슬을 내릴 것이라 전하게. 그러자 곽가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안심하십시오. 진씨 부자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얼굴에 웃음을 띤 조조가 조인에게 명한다. 좋아. 그럼 출발하라. 조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들을 향하여 돌아서며 명한다. 정군은 회군한다. 출발. 조인의 명에 따라 대북과 진고가 우렁차게 울리며 출발 군령을 알렸고 정군은 서서히 허창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조조가 원수를 제압하고 수춘성을 떠난 지 이래 만에 허창으로 돌아오니 만조백관을 비롯하여 황제 유역까지 성박 심리까지 마중을 나와 영접하였다.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개선한 조조 앞으로 황제 유협이 다가와 조장군,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장군의 전공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오. 하고 치하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두 손을 모아 읍하며 천하의 역적 원술은 다시는 황실을 엿보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오직 황제 폐하 한 분뿐임을 경하드리옵니다. 하고 황제 유협에게 공치사를 했다. 허창에서는 이래 밤낮을 축하의 폭죽을 터뜨리며 전승 축하연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거리에는 음악과 술이 넘쳐나고 고향에 돌아온 병사들은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조조도 전승의 기쁨과 휴식을 마음껏 즐겼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병사를 끌어모아 훈련을 시키고 군량을 확보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서주의 여포를 토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수라는 자가 허창을 노리고 지금 군사를 모으고 있다는 정보였다. 장수는 일찍이 동탁의 부하였던 장제의 조카로서 그는 완성을 기반으로 하여 동탁의 옛 부하들을 규합한 뒤에 모사 가오를 참모로 삼고 형주 태수 유표와 군사 동맹을 맺은 뒤에 지금 조조를 치려고 준비하는 중이라는 것이었다. 장수 따위가 감히 어디라고. 조조는 곧 하우돈을 선봉장으로 삼고 대군을 일으켜 완성으로 진군하였다. 조조가 친히 10만 대군을 이끌고 완성을 지척에 둔 육수에 도달하니 장수는 크게 두려워하며 가오에게 물었다. 우리가 조조와 싸워서 승산이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우리의 병력이 조조군에 훨씬 못 미치고 유표가 원군을 보내더라도 조조군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구나 조조군은 얼마 전에 원수를 제압하고 사기가 크게 앙양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일찌감치 항복하는 것이 상책일 것 같습니다. 장수는 가오의 말을 옳게 여겨 가오를 조조의 진지로 보내어 아래와 같은 항복할 뜻을 전했다. 장수 장군은 옛 부하들을 규합하여 일신을 도모하고 장차 원소를 경계하기 위해 형주의 유표와 동맹을 맺었을 뿐 천자께서 계시는 허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오니 승상께서는 염려를 거두어 주십시오. 조조는 가오를 만나보고 그의 인품과 사람됨에 감탄하여 가오공, 당신은 장수를 버리고 나를 섬길 생각은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가오는 과분하신 분부를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각을 쫓아 죄를 많이 지은 몸일 뿐만 아니라 장 장군이 제 말을 높이 받아들이니 제가 어찌 장 장군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의리와 충절이 높은 말이오. 조조는 가오의 말을 매우 가륵하게 여겼다. 다음 날 조조는 장수를 비롯한 완성의 휘하 망료들은 물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개선장군의 위풍을 유감없이 보이며 완성에 입성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장수는 저녁마다 조조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어느 날 밤 조조는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침소에 돌아오자 좌우를 돌아보며 가만히 물어보았다. 이 성 안에 혹시 기녀가 없을까? 조조가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난 것이었다. 그러자 조조의 침소를 경호하고 있던 그의 조카인 조한민이 말한다. 기녀는 없사오나 성 안에서 절세 미인 한 여자를 보아두었습니다. 기녀가 아니라면 그 여인은 누구던고? 장수의 삼촌인 죽은 장제의 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망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라. 조한민은 곧 50여 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젊은 미망인을 데려왔다. 그 여인은 과연 절세미인이었다. 조조가 여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성씨가 무엇이오? 여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수그린 채 대답한다. 돌아가신 장제의 첫 출시이옵니다. 여인은 얼굴이 미인일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은쟁반에 옥이 굴러가는 듯이 아름다웠다. 조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대는 내가 누군지 아시오? 조승상의 영명은 익히 들었사오나 이처럼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고개 숙인 여인의 귀 밑은 빨갛게 상기되었고 등잔불이 비친 그녀의 날개 옷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조조는 갑자기 목구멍이 타올랐다. 그리하여 침을 한번 꿀꺽 삼킨 후에 오, 나를 알고 있었구려. 내가 오늘 이렇게 부인을 불시에 만나게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이것은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 우리 이 밤을 마음껏 즐겨보기로 합시다. 조조는 여인이 도착하기 전에
들여놓았던 소반의 작은 술상을 끌어당겨 술잔에 손을 댔다. 그러자 여인은 한 무릎을 세우고 꿇어앉은 채 술잔에 술을 따르는 것이었다. 조조는 술을 따르는 여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여인은 더욱 아름다웠다. 한 잔, 두 잔, 석 잔. 술잔을 거푸 입에 댄 조조는 더 이상 여인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술상을 한 손으로 들어 옆으로 비켜놓고 여인의 앞으로 앉은 채 다가갔다. 그리고 추 씨의 부드러운 어깨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추 씨는 모든 것을 기대한 듯이 얼굴을 붉히며 조조의 억센 가슴에 머리를 파묻었다. 거푸 마신 술의 향기로움이 여인에게도 풍겼고 여인의 머리에서는 동백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정신이 몽롱해진 조조는 여인의 가슴에 손을 넣었다. 그리고 옷고름을 끌어내자 여인의 속살이 드러났다. 터질 듯이 봉긋한 여인의 유방은 조조의 본질적인 모성애를 자극했다. 그리하여 조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유방에 입을 가져다 대고 한참을 정신없이 주무르고 빨며 애무하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조조는 여인의 가슴에 귀를 댔다. 여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쿵쾅, 쿵쾅, 쿵쿵쾅. 심장이 고동치기는 조조도 매한가지였다. 조조는 여인의 가냘픈 허리를 끌어안고 엎어졌다. 그리고 여인의 치마끈을 황급히 끌어내었다. 자신도 바지춤을 내리고 발버둥 치며 바지를 벗어냈다. 후, 방안을 밝히던 수많은 촛불은 조조의 입김에 사정없이 꺼져버렸다. 이윽고 두 사람은 한 몸이 되어 서로를 탐닉하며 위로했다. 조조는 그날부터 추 씨에게 반하여 여러 날이 지나도 허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호위 책임자인 전희 장군에게 자신의 숙소에는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엄명을 내렸다. 그러나 어떤 비밀이라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다. 어느 날 가훈은 장수를 찾아가 조조와 추 씨의 연문을 일러 바쳤다. 장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가호, 조조가 제 아무리 천하의 영웅이기로 우리 가문을 그렇게나 욕보일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그놈이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패망의 고배를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싸우겠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흥분하셔서 섣불리 움직이면 만사를 그르치기 쉬상이니 좋은 계교를 써보도록 하십시다. 가훈은 이렇게 말한 뒤에 장수의 귀에 입을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러자 장수는 연방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장수는 조조를 장중으로 찾아가 요사이 제가 거느린 병사들이 자꾸만 도망을 쳐버려 큰일 났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조조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내어 웃으며 말한다. 그거야 사대문에 위병을 세워서 출입하는 자들을 감시하면 되지 않겠소? 저도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조승상의 허락도 없이 병사를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런 걱정은 말고 좋도록 하시오. 조조의 허락이 내리자 장수는 곧 신복 부하들을 중군으로 옮겨놓고 거사를 도모하려는데 단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조조의 호위 대장인 전희가 걸리는 것이었다. 가후가 장수의 고민을 알고 이렇게 품하였다. 편장군 호거아를 불러서 전희를 처치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호거아는 500근의 무게를 짊어지고 하루에 100리를 주파하는 괴력의 장사였다. 호거아는 곧 불려와서 가후의 설명을 듣더니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제가 세상에 무서운 놈이 없사오나 전희의 쌍철극만은 당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슨 방법이 없을까? 전희를 불러다가 술을 취하도록 먹이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틈에 조조의 중군으로 들어가 전희의 쌍철극을 빼내오도록 하겠습니다. 쌍철극이 없다면 전희도 문제가 없습니다. 장수는 호거아의 말대로 전희에게 술을 먹이기로 하였다. 이날 밤
전이가 조조의 장중을 지키고 있는데 호거아가 찾아와서 말한다. 전이 장군님, 장수 장군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호거아는 이렇게 말하며 편지 한 장을 내밀었다. 전이가 편지를 펼쳐보니 장수가 내일 오후에 자기한테로 술을 먹으러 오라는 정갈이었다. 전이는 술을 마신 지가 이미 오래인지라 내심 매우 고맙게 여겼다. 게다가 마침 다음 날이 비번인지라 돌아가시거든 고맙다고 말씀드리시오. 내일 오후에는 불러주신 대로 꼭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다음 날 전이는 장수와 더불어 밤이 깊도록 술을 마셨다.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로 취했을 때였다. 전이 장군님, 이제 그만하시고 중군으로 돌아가십시다. 주공의 명령으로 제가 숙소까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다. 어허 취한다. 자네는 누군가? 전이가 취기몽롱한 눈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은 어젯밤 편지를 가져왔던 호거아가 아닌가. 오, 자네였군 그려. 자네가 나를 바래다 주겠나? 예, 주공의 분부로 제가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호거아는 전이를 중군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전이는 방 안에 들어눕기가 무섭게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다. 그러자 호거아는 전이의 숙소에서 나오는 길에 전이의 쌍철극을 훔쳐가지고 밖으로 달려나왔다. 조조는 이런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이날 밤도 추 씨와 더불어 술을 마시며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문득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여봐라, 저게 웬 말발굽 소리냐? 조조의 호통에 호위병이 달려와서 대답한다. 장수의 군사가 도망병을 막느라고 순찰 다니는 말소리입니다. 못난 것들 같으니라고 밤중에 왜들 그 꼴인고. 조조가 안심하고 하던 짓을 계속하는데 이번에는 중군에서 요란한 함성이 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창고에서 불이 일어나 불을 끄고 있습니다.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함성이 더욱 가까워졌다. 조조가 얼른 일어나 창문을 열고서 밖을 내다보니 군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순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조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전이는 어디 있느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전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한편 전이는 술에 골아 떨어져 자다가 밖이 하도 소란함으로 잠이 깨어내다 보니 사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 그리하여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쌍철극을 찾았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쌍철극은 보이지 않았다. 밖에서는 이미 전투가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이는 황급히 보졸에 요도한 자루를 빼앗아 들고 밖으로 뛰쳐나가 군마를 타고 공격해오는 적들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였다. 앞장선 김하대는 그렇게 막아내었다. 그러나 한 부대가 쫓겨가자 새로운 보병 부대가 공격해온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전이는 전신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싸웠다. 이러는 중에 칼이 부러졌다. 그러자 이번에는 적병을 한 손에 하나씩 움켜잡고 마구 휘둘러댔다. 이렇게 되고 보니 적들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다. 적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활을 쏘아 갈겼다. 전이의 몸은 순식간에 무수한 화살이 꽂혔다. 전이는 그럼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중문 앞에 떡 버티고 서서 적들의 진입을 막았다. 그러나 뒷문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장수의 부하들은 뒷문으로 몰려들어와 전이를 등 뒤에서 창으로 찔러 넘어뜨렸다. 한편 조조는 전이가 죽기로 중문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재빨리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말에 뛰어올라 정신없이 도망을 치는데 뒤에는 조한민이 따라 도망치고 있었다. 그러나 조한민은 말이 없어 띄엄질로 도망을 치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쓰러져 버렸다. 조조도 왼쪽 팔꿈치에 화살 한 대를 맞았다. 말의 몸에도 화살이 3대나 꽂혔지만
워낙 명마인지라 그대로 달린다. 조조는 정신없이 달려서 육수 강변에 도달하였다. 뒤로 추격해오는 적들의 함성이 더욱 가까워졌다. 조조는 말에 채찍을 가하며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말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 어두운 강을 헤엄쳐 건넸다. 가까스로 강을 건널 무렵에 돌연 화살 한 대가 날카로운 소리로 날아오더니 조조가 타고 있던 말의 왼편 눈에 깊숙이 박혀버렸다. 말은 어흥 소리를 내며 앞발을 번쩍 들더니 그대로 모래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제야 깨닫고 보니 강 건너편에서 적들의 횃불이 밝힌 가운데 젊은 장수 하나가 급히 말을 타고 강을 헤치며 건너오는 것이 보였다. 아차, 이제는 도망도 못 치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조조가 크게 낙담을 하고 있는데 천만 뜻밖에도 강을 건너온 젊은 장수는 큰아들 조항이었다. 아버님, 빨리 이 말을 타고 피하십시오. 조항은 죽은 말 옆에 망연히 서 있는 조조를 보고 말하였다. 너는 어떡하고? 제 생각은 마시고 어서 타십시오. 그건 안 된다. 같이 타고 가자. 추격이 급합니다. 혼자서 먼저 가십시오. 저는 걸어서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화살은 수없이 쏟아지고 적병 10여 기가 급히 강을 건너오고 있었다. 애야, 빨리 타고 가자. 아닙니다. 먼저 타고 피하세요. 조항의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의 화살이 조항의 오른편 가슴에 깊이 꽂혔다. 앗! 조항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본 조조가 앗! 앙아! 조조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뛰어내릴 듯 하다가 다음 순간 말에 박차를 가하여 맹렬히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둠을 뚫고 죽기로 달리길 30여리 그제서야 날이 훤히 밝아온다. 조조는 뒤따라온 병사들을 거두어 모았다. 그런데 완성으로 함께 출병한 우금, 하우돈, 허저, 이전, 악진 등의 장수들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중에 우금이 찾아와 승전을 알린다. 장수는 우리에게 패퇴하여 얼마 남지 않은 패잔병을 거느리고 유표에게 가버렸습니다. 조조가 그제서야 알아보니 장수는 자신에게 원한을 가지고 자신의 숙소에 모든 병력을 집중하여 공격하였을 뿐 완성 곳곳에서는 조조군의 세력에 밀려 패전을 거듭하였다는 것이다. 조조는 그 길로 다시 완성으로 돌아왔다. 그런 뒤에 전이와 조항과 조한민의 영혼을 위무하기 위하여 제사를 크게 지냈다. 그리고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번에 불민하여 맏아들 앙과 조카 안민을 잃은 것도 슬프나 그보다도 더 뼈저리게 슬픈 것은 맹장, 전이를 잃은 것이오. 말을 마친 조조가 목을 놓아 울어대니 수하의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조조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내심으로 새삼스럽게 맹세하였다. 다음 날 조조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쓴 입맛을 다시며 허창으로 돌아왔다. 진규와 진 등 부자의 모략. 한편 서주에서는 진규와 진 등 부자가 여포와 함께 술상 앞에 마주 앉았다. 진등이 여포에게 말한다. 상장군, 지금의 대세는 누구든 상장군의 도움을 받는 자가 천하를 얻게 될 겁니다. 원술이 조조에게 대패한 것도 따지고 보면 상장군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니 지금쯤 천추의 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진등의 아버지 진규가 아들을 향해 손을 저어 보이며 말한다. 아들아, 그건 아니다. 상장군의 능력이면 서주는 물론 중원까지도 얻을 수가 있다. 더구나 중원을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인데 원술 같은 자를 어디다 비교하느냐? 그러자 진등이 맞습니다. 아버님 상장군 휘하에 8천 철기는 천하의 무적이고 상장군의 적토마와 방천하극은 가히 천하 제일이니 다른 사람이 아닌 상장군께서 대업을 이루셔야지요.
여포는 진규 부자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진규와 진등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두 사람은 부자지간으로 진규는 서주 태수인 도겸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도겸이 죽고 유비가 그 뒤를 잇자 두 사람은 유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유비가 여포에게 서주를 빼앗기게 되자 서주에 남아있던 자신들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중에 조조의 모사 곽가에게 포섭되어 겉으로는 여포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듯이 보이고는 있으나 실상은 조조를 위하여 모략을 꾸미고 있었다. 여포가 진등의 말에 기뻐하면서 자신 있는 어조로 이렇게 대꾸한다. 대어? 내가? 그야 당연하지. 허나 현명한 두 사람이 도와줘야 가능한 일이요. 하면서 진규, 진등 부자를 추켜 세웠다. 그러자 진규가 여포를 향하여 두 손을 모아 읍하며 예, 저희 부자가 상장군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당연히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하고 말하자 진등이 바로 맞장구를 친다. 아버님과 제가 상장군의 대업 달성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력을 다해 보필하겠사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포는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하하, 좋소, 좋아. 자자, 함께 한잔합시다. 하며 손을 들어 두 부자에게 술을 권했다. 그 순간 진등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은 술상이 벌어진 다나에 어느새 여포의 책사인 진궁이 다가와 불만스런 표정으로 이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등이 다나로 달려내려가 말한다. 공대 선생, 어서 앉으십시오. 하며 예를 갖춰 보이며 진궁에게 단상에 오를 것을 권하였다. 그러자 진궁은 쌀쌀한 어조로 말한다. 두 사람은 물러들 가시오. 봉선과 할 이야기가 있소. 그러나 불쑥 나타난 진궁의 태도가 불쾌하기는 여포도 마찬가지로 멀리들 가지 말고 정자 밖에 계시오. 하고 말하자 진규 부자가 예하고 절하며 물러갔다. 두 사람이 물러나는 것을 보자 비로소 진궁이 여포 앞으로 올라온다. 그리고 예의 불만스러운 어조로 여포에게 묻는다. 봉선, 저 두 사람을 안채에 기거하라고 말했다지요? 그렇소. 여포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진궁에 추궁하는 듯한 질문이 이어졌다. 게다가 좌우 상군에 봉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이고, 봉선. 저 두 사람은 아천만을 일삼는 소인배들이요. 과거 도겸의 밑에 있을 때 원소와 내통에서 입마를 노리고 주군을 배신하려다 도겸에 발각되어 죽을 뻔한 전력이 있는 자들이요. 다만 도겸이 모질지 못하여 차명을 면하고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인데 어쩌자고 저들을 가까이 두려고 하는 거요? 게다가 저들과 의기투합까지 하다니. 진궁은 흥분해서 손짓을 해가면서 여포의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따지듯이 물었다. 그러자 여포의 두 눈이 계집처럼 셀쭉해지더니 선생, 진규와 진등은 충심이 깊습니다. 왜 질투를 하십니까? 하면서 진궁의 말을 질투로 돌려대는 것이었다. 그러자 두 눈이 동그래진 진궁이 사라진 진규와 진등의 방향으로 손가락질을 하며 뭐요? 내가 저런 인간들을 질투한다고요? 하고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낙담한 표정의 여포가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이자 아이고 봉선. 전쟁터에선 무적일진 몰라도 사람 보는 눈은 아직 한참 멀었소. 저들이 장군에게 아첨을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요. 절대로 저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그러자 여포가 갑자기 탁자를 치며 소리를 지른다. 이보시오 진궁. 저런 호인을 이렇게나 헐뜯어서 되겠소? 호인? 이보시오 봉선. 저들은 때에 따라 자신의 주군을 수시로 바꿔온 간신들이오. 절대 호인이라 할 수 없소.
하고 단언하였다. 그러자 여포가 핏대를 올리며 말한다. 간신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할 것이요. 그러니 멋대로 짓거리지 마시오. 하고 진궁이 서운해할 소리를 내뱉었다. 그리고 이어서 잊었나 본데 서주성 내에서는 내가 주군이요. 아시겠소? 하고 말하면서 진궁의 시선을 피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이었다. 그러자 진궁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쓸쓸한 어조로 말한다. 보아하니 상장군에게 진씨 부자가 있어 난 쓸모가 없어졌나 보군요. 하고 말하자 여포가 매몰찬 어조로 그렇게 섭섭하게 느껴졌다면 편할 대로 하시오. 하고 일갈한다. 여포의 대꾸에 갑자기 멍한 표정이 된 진궁,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좋소. 까지요. 그러나 명심하시오. 저 두 사람을 가까이 한다면 불언간 서주성에 큰 화가 닥칠 것이니 두고 봅시다. 하고 말하며 자리를 박차고 단화로 내려섰다. 그러자 여포가 진궁의 등 뒤에서 한마디 한다. 가는 길에 정자밖에 두 사람을 불러주시오. 같이 술 좀 마시게. 진궁이 정자 밖으로 나오니 진규 부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다. 진규가 진궁이 들으라는 듯이 아들에게 말한다. 신하란 자가 어찌 주공에게 훈계를 할 수가 있겠냐? 그러자 진등이 어디 훈계뿐이겠습니까? 주공을 손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니 도가 넘는 행동이죠. 이런 소리를 짓거리는 두 부자 앞을 지나려는 진궁은 이들의 말을 듣자 그 자리에서 발끈한다. 내가 두 사람을 두고 보겠다.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진규가 빈정대는 어투로 선생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나 하며 대꾸하였다. 그러자 진궁은 불쾌한 표정을 역력히 지으며 양손에 소매를 털고 횡하니 돌아서 간다. 그러자 두 부자는 약을 올리는 듯한 어투로 살펴가십시오. 공대 선생 하고 진궁의 뒤에다 대고 말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온 진궁은 혼자 술잔을 들이키며 생각한다. 아, 이대로 가면 서주는 물론이려니와 나까지도 큰 화를 입게 생기지 않았는가. 이제 여포를 떠나 다른 명군을 찾아야 하나? 헌데 이 넓은 천하의 명군은 어디 있는지 내가 몸둘 곳은 과연 어디인가? 여포가 어리석긴 해도 나에게 후대를 했고 성격이 괴팍하긴 해도 아직 철 모르는 어린애가 아닌가. 마음이 산란한 진궁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술잔을 거푸 들이켰다. 그러면서 곧 시종을 불렀다. 여봐라, 거기 있느냐? 그러자 젊은 시종이 달려와 대답한다. 네, 선생. 말을 준비해라. 사냥이나 다녀오겠다. 진궁은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 사냥을 다녀올 결심을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성 밖으로 나와 호위 무사 등 10여 명과 함께 말을 달려 사냥터로 향했다. 그런데 사냥터로 가는 길 숲속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가 일행에 달리는 말 앞을 가로질러 건너편 숲속으로 황급히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진궁이 말을 멈추고 숲속으로 사라진 자의 뒤를 쳐다보며 말한다. 행동이 수상한 자다. 잡아와라. 네. 명령을 받은 호위 무사들이 즉시 사내를 잡아왔다. 그리하여 그 자의 몸수색을 시키니 유비가 조조에게 보내는 밀서가 발견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진궁은 사냥을 포기하고 성으로 돌아와 여포에게 밀서를 내보였다. 밀서를 살펴본 여포가 불같이 화를 내었다. 유비란 놈이 조조와 결탁하여 서주를 노린다고? 그러자 진등이 읍하며 품한다. 상장군, 유비가 서주를 빼앗겨 앙심을 품고 있었으나 감히 상장군께 대적하지 못하고 근래에 들어 조조와 내통하고 그의 힘을 빌려서 서주를 빼앗으려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유비는 충신을 가장한 간신입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해도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 찬 위선자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던 진궁이 가소로운 웃음을 웃으며 하하, 말은 잘하는군. 아주 좋아. 그 중에서도 충신을 가장한 간신이라는 표현은 아주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야. 허나 그런 위선자가 어디 유비 하나뿐일까? 하고 말하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진등을 쏘아보았다. 간신이 또 있다니 누구요? 여포가 새삼스러이 진궁에게 물었다. 그러자 진궁의 시선이 진등을 향했다. 그러자 진궁의 눈치를 알아챈 진등이 여포를 향해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말한다. 선생께서는 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자 진궁이 탁자를 치며 잘 봤다. 너희 부자 둘을 두고 한 말이었다. 나 진궁이 잘못 본 게 아니라 너희 부자는 겉으로는 충신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진등이 애처로운 어조로 말한다. 선생, 어찌 그러십니까? 그러자 진궁의 추궁하는 말이 이어진다. 너희 부자가 여기 상군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서주성은 태평스러웠다. 헌데 너희 부자가 상군부에 온 후에는 서주성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천자께서 장군을 서주목에 봉한 후 서주성에는 수상한 연주 상인들이 대거 출연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이런 밀서가 발견되었다. 말해보라. 너희 부자는 조조의 첩자냐? 아니면 유비의 첩자냐? 그것도 아니면 양쪽 모두의 첩자냐? 진궁의 추궁은 서리빨 같았다. 그러자 잠시 아무런 말도 없던 진등이 허리춤에서 요도를 풀어 여포 앞에 받치며 상장군, 이 칼로 제 목을 베어 공대 선생의 의심을 풀어주십시오. 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자 이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던 여포가 이보시오 진궁, 진등이 첩자라는 사실이 확실한 거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진궁은 확신에 찬 어조로 증거는 없지만 난 나의 안목을 믿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꿇어앉은 진등이 상 장군, 들으셨습니까? 제게 죄를 씌우려는데 무슨 구실이 필요하겠습니까? 으흐흑. 진등의 흐느끼는 모습을 본 여포가 진궁을 향하여 말한다. 진궁, 이제 그만 미워하실 수는 없겠소? 선생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하질 않소? 솔직히 진등이 여기 온 이래 선생 칭찬만 해왔소. 선생은 학식이 풍부하고 지략이 뛰어난 천하 제일의 모사라고 말이오. 헌데 선생은? 진궁이 여포의 말을 끊고 대답한다. 그래요? 당연히 장군 앞에서는 내 칭찬을 했겠지요. 아니면 충신을 가장한 간신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겠소? 그러자 여포가 진궁의 고집을 꺾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단언하듯이 말했다. 어서 진등에게 사과하시오. 오해를 풀고 의심도 거두시오. 그러자 진궁은 뒤로 돌아서며 그렇게는 못하오. 하고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단단히 약이 오른 여포가 진궁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외친다. 들으시오. 이건 명인이 사죄하시오. 그러자 진궁이 격렬한 어조로 대꾸한다. 장군, 진등의 목을 베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 진궁의 목을 베시오. 저 간신에게 사죄하라니 그렇게는 못하겠소. 진궁의 말을 듣고 여포가 기막혀 하면서 아니 저 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을 잇지 못하자 꿇어앉은 진등이 품한다. 상장군, 제가 어찌 공대 선생께 사죄를 받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공대 선생께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진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진궁 쪽으로 돌아서며 두 손을 모아 허리를 굽히며 공대 선생 안심하십시오. 저희 부자는 상 장군을 성심성의껏 보좌할 뿐 영원히 선생의 군사 지위는 넘보지 않을 것이고 저희 부자는 선생을 스승으로 섬기고 상장군께 목숨을 바칠 것이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듣고
여포가 진궁에게 선생 들으셨소? 얼마나 속이 깊고 도량이 넓은지. 그러자 어이없는 표정을 지은 진궁이 좋소. 이들이 간신인지 아닌지는 두고 봅시다. 하는 말을 끝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출병하는 여포. 이튿날 여포는 상군부를 모아놓고 명한다. 유비가 조조와 내통하여 서주를 노리고 있다. 따라서 후한을 없애기 위해 유비가 있는 소패를 치기 위해 출병을 하겠다. 그러니 장효와 고수는 1만 기병으로 관우 진영을 기습하고 송원과 위속은 1만 군사로 퇴로를 끊어라. 나는 대군을 인솔해 소패를 취하고 내 손으로 장비란 놈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대군이 출정하면 진규와 진등이 서주를 지킨다. 모두 명대로 거행하라. 예, 알겠습니다. 상군부의 장수들은 두 손을 모아 읍하며 여포의 명령에 한결같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두 군을 정비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남문의 집결에 대기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였다. 그러자 장수들은 다시 대답을 하고 뒤로 돌아서 뿔뿔이 흩어졌다. 물론 이 자리에는 진규, 진등 부자를 비롯하여 진궁도 있었다. 그러나 여포가 진규, 진등이 서주를 지킨다 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진궁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상군부가 흩어지자 여포에게 다가가 자신의 염려를 말한다. 봉선, 서주에는 내가 남아있도록 하겠소. 하고 말하자 여포가 곧바로 아닙니다. 선생은 병법에 능하시니 적과 대치할 때에 선생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진궁이 허나 서주의 크고 작은 성 모두를 진규 부자에게 맡겨놓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여포가 진궁의 곁으로 다가와 선생, 아직도 진규 부자를 못 믿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진궁은 바로 못 믿겠소. 하고 대꾸하였다. 그러자 여포가 한숨을 쉬며 선생도 진가, 그들도 진가인데 같은 종친끼리 어째 융화를 못하십니까? 아, 저들은 선생을 공경하는데 오히려 선생은 저들을 배척하고 모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진궁이 이보시오, 봉선. 당장 진씨 부자의 진실 여부를 가릴 수는 없더라도 서주를 생각하시오. 서주는 우리의 근거지이며 명맥이 달려있으니 일어서는 절대 안 돼오. 허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서 지키게 해야 하오. 내가 볼 때에는 장효와 고순 장군 중에 한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는 것이 좋겠소. 선생, 유비의 군사가 적다 해도 관우와 장비, 조자룡 같은 맹장이 있습니다. 내가 셋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소. 그러니 장효와 고수는 필히 데려가야 합니다. 정 그렇다면 진씨 부자를 갈라놓으시오.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데려가시오. 좋습니다. 그럼 아버지 진규를 남겨두고 아들 진등은 데려가지요. 선생은 진등을 더 싫어하시니 제가 데려가지요. 이제 됐습니까? 그러자 진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윽고 날이 저물고 한밤중이 되자 남문 앞에 군사들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다. 진등이 진규에게 말한다. 아버님, 진궁이 우리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진규가 진궁이 우리를 의심한다고 해도 여포가 우리를 신임하고 있으니 괜찮다. 출정한 뒤에는 성 밖의 일은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성 안의 일은 아버님께서 잘 처리해 주세요. 그래, 수비를 맡은 장수 2명과 교위 6은 벌써 구워 삶아나서 모두 조정에 귀순하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잘 됐군요. 여포가 패하고 나면 미친 듯이 서주로 돌아올 것이니 절대 성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라,
다리와 성문을 지키는 위병들도 모두 내가 직접 뽑은 자들이다. 네, 그러면 몸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조심해라. 진규와 진등 부자는 이 말을 끝으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한편 출전 준비를 끝낸 여포가 방천하극을 높이 치켜들며 병사들에게 명한다. 출발하라. 여포를 선두로 상군부 장수들이 선두를 형성하며 어둠을 뚫고 말을 달리기 시작했다. 서주성에서 소패성까지는 40여리, 새벽에 동이 터올 무렵에 여포의 대군은 소패성에 다다랐다. 그러나 첩자로부터 여포가 대군을 이끌고 소패를 치러 출발했다는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유비는 장비를 비롯 미방 등 장수와 함께 성루에 올라 성 밖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여포가 공격해 온다니 성문을 단단히 잠그고 수비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유비가 뒤따르는 장수들에게 당부하니 장비가 걱정 마시오. 내가 삼천 철기를 이끌고 나가 여포놈을 없애버리겠소. 하고 말한다. 그러자 유비가 여포의 세력이 막강해 맞서서는 불리하다. 미방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미방이 앞으로 나서며 대답한다. 예, 여기 있습니다. 저들이 공격하기 전에 우리 성은 여포군에게 포위될 것이다. 지금 편지를 쓸 시간이 없으니 자네가 속히 성을 빠져나가 조조에게 원군을 요청해라. 또 관우 진영을 지날 때 4명이 있을 때만 군사를 움직이라고 전하고 조조군이 도착할 때까지 절대 출병하지 말라고 전해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미방은 대답과 함께 성을 빠져나가 허창으로 말을 달려갔다. 잠시 후 소패성을 포위한 여포가 선두로 나와 성루를 올려다보며 외친다. 귀 큰 놈 어디 있나? 그러자 남문 성루에 서 있던 유비가 대답한다. 여기 있소. 헌데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군사를 이끌고 소패에 오셨습니까? 그러자 여포가 조조와 결탁하여 서주를 취하려고 도모했나? 하고 물었다. 유비는 낙담하며 뭔가 오해가 있나 봅니다. 나는 장군과 협력하여 서주를 지키려 했을 뿐 조조와 결탁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서주가 함락되면 소패성도 위험해지는데 어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자 여포가 뒤에 있는 호위 병사에게 손짓을 했고 그가 가져온 밀서를 화살에 매달아 유비가 서 있는 소패성 성루로 쏘아갈기는 것이었다. 물론 그 밀서는 진궁이 사냥가다가 입수한 거짓 밀서였다. 이것을 본 유비가 낙담한 어조로 성 밖의 여포에게 소리쳤다. 장군, 이 밀서는 조작된 것이오. 그러자 여포는 어림없다는 어조로 보았는가? 그것은 조조가 너에게 보낸 밀서인데 잡아뗀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는가? 귀 큰 놈, 내가 그동안 후대의 건을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겉으론 후덕한 척, 속으론 간신 같은 내 놈을 용서할 수 없다. 성문을 열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렇지 않으면 성을 함락시켜 모두 몰살시키겠다. 그러자 유비가 주위를 돌아보며 말한다. 조조의 소행이 아니라 이건 진궁이 조작한 짓 같군. 우리 병사가 수적으로 절대 열세이니 여포군과 맞서 싸우지 말고 방어에만 치중하도록 하라. 하고 명하였다. 어쨌거나 여포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적장 고순이 맨 먼저 유비가 있는 남문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유비는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응전하지 않으니 아무리 용맹한 고순이라도 싸울 수가 없었다. 다음 날은 적장 장효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서문을 친다.
장비가 성문을 열고 내달아 싸우려 하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비가 말린다. 형님은 어쩌자고 싸움을 못하게 하오? 장효는 의표가 밝은 사람이니 우리가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갈 것이니 두고 보아라. 잠시 후 성 밖을 살펴보니 과연 장효는 싸울 생각을 접고 군사를 거두어 돌아간다. 싸움이란 서로 맞서야 승패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인데 유비는 성문을 굳게 잠그고 지키기만 할 뿐 전혀 대항치 않으니 시간만 흘러가고 공격하는 군사들은 지쳐가기만 하였다. 더구나 여포군은 넓은 들판과 개활지 싸움에 능한 기마대 편성인지라 공성 장비가 전혀 없었다. 그러려니 조조군과는 달리 가파른 성벽을 타고 오를 전투 마차와 포한 투척기, 긴 사다리 등의 장비가 전혀 없었으니 높은 성벽으로 갖춰진 소패성을 공략하기는 유언한 일이었다. 한편 여포의 군막에서는 여포와 진궁이 이런 문제로 논의하고 있었다. 여포가 진궁에게 말한다. 선생, 벌써 사흘째 병사들이 성문 앞에서 무슨 욕을 해도 유비가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있고 성벽까지 더 높여서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앞으로 어떡하면 좋겠소? 여포의 앞을 서성이다. 왔다 갔다 하던 진궁이 대답한다. 유비는 원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요. 원군? 아니, 누가 돕는다고? 벌써 잊으셨소? 유비가 조조와 결탁하지 않았소? 아, 그랬지요? 여포는 새삼스럽게 놀라는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내 냉정을 찾으며 말한다. 아,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면 이거 복잡해지는데 그럼 일단 서주로 돌아갈까요? 여포는 잊었던 기억을 다시 찾은 소년처럼 반짝했다가 진궁의 말대로 조조의 대군이 밀려올 것을 생각하니 이내 허탈한 심정이 되어 진궁의 의견에 의존하듯이 물었다. 그러자 진궁이 출정하기 전부터 이번 정벌은 원치 않았소. 장군이 굳이 공격을 고집한 거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유비를 정면 공격하겠다는 것인데 성 밖에서 욕만 퍼붓다가 철수하면 되겠소?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 조조가 지금 허창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빨라도 닷새는 걸려야 도착할 수 있소. 그 말은 곧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그 나흘 안에 우리가 소패성을 함락시킬 수만 있다면 설사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오더라도 그때는 한 발 늦을 것이오. 하고 말하자 여포가 눈을 반짝이며 진궁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선생, 그러면 공략을 어찌할까요? 소패성은 공략이 쉽지 않소. 성 안쪽에서 성문을 열면 모를까? 좋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유인하면 되겠군요. 그러자 진궁이 가소로운 미소를 지으며 여포에게서 돌아서며 말한다. 보시오. 상장군, 왜 모든 것을 나에게만 묻는 게요? 하고 여포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여포가 급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진궁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보이며 사정조로 진궁에게 상황이 예사롭지 않으니 선생께 의지해야지요.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자 진궁이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여포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여포에게 그동안 들려주지 않았던 따뜻한 음성으로 봉선,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그러면서 진궁은 여포의 귀에다 입을 갖다 대고 우리가라고 속삭였다. 조조의 출병. 한편 허창의 조조는 모사 곽가로부터 서주성의 진규 부자의 모략을 전해받고 소패를 치기 위해 성을 비운 여포의 서주성을 공략하기 위해
대군을 출동하였다. 그리하여 본인이 직접 선두로 나서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군을 이끌고 서주로 진군을 재촉하였다. 이러는 가운데 행군 맞은편에서 한 사내가 달려오며 소리를 지른다. 조승상, 조승상, 어디 계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조는 말을 멈추게 하고 다가오는 사내를 향하여 물었다. 내가 조조다. 너는 누구냐? 진규의 시종입니다. 여포가 대군을 이끌고 소패성을 치기 위해 서주성을 비웠다는 말씀을 승상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조조가 만족한 웃음을 웃으며 하하, 잘 됐구나. 잘 됐어. 어서 가서 진규에게 전해라. 성을 확실히 지키고 여포를 들이지 말라고 말이다. 사흘 안으로 갈 것이라고 진씨 부자에게 전해라. 일이 끝나면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너도 알겠습니다. 조인? 조조가 측근 장수 조인을 불렀다. 예. 이자가 타고 온 말은 지쳐서 안 되겠다 바꿔줘라. 예. 그리고 진군 속도를 올리라고 하여라. 예. 이리하여 조조의 선봉군은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서주로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달리기 시작한 지 얼마 후 이번에는 갑옷을 입은 장수 하나가 바삐 달려오는 것이었다. 그는 다짜고짜 조조의 수레로 달려오며 소리를 지른다. 조공, 조공. 조조가 수레에서 머리를 내밀며 말한다. 내가 조조다. 너는 누구냐? 여포가 소패성을 치려고 대군을 몰고 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니 유연덕 장군께서 조공께 원군을 청하라 하셨습니다. 미방은 자신이 누구란 것도 밝힐 겨를이 없이 급하게 달려온 목적을 말했다. 그러자 조조는 알았다, 알았어. 지금 소패로 가는 것이 안 보이냐? 하고 말하자 미방이 놀라며 묻는다. 여포가 소패를 공격하는 것을 어찌하셨습니까? 하고 괴이쩍게 물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한다. 그러게 말이야. 내가 어째 그걸 알았지? 내가 점수를 좀 알아서 예측을 잘하나? 하하. 그러자 곁에서 곽가가 여느 때처럼 태연한 얼굴로 말했다. 승상, 이제 이 미방이 당신의 깊은 책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진규가 보낸 시종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까? 저 미방은 바로 성 안에서 달려온 사내입니다. 그리고 진규의 시종은 외부에서 온 사내이지요. 그렇다면 유비 장군이 여포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은 시종은 알 수 없지만 성 안에 있던 미방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그러자 조조가 하하 웃으며 아, 그렇구나. 아까 그 자는 성 밖에서 온 자, 그리고 너는 성 안에서 온 자. 하하. 미방은 어리둥절했다. 제가 도착하기 전에 진규의 종자가 왔다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진규의 종자를 만나고 너도 만나고. 하하하. 조조는 유쾌해하기만 했다. 한편 여포의 공격을 받고 있는 소패성에서는 날도 밝기 전에 장비가 성루에 올라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성루에서 밖의 동정을 살피고 있는 병사에게 장비가 물었다. 적의 수상스러운 움직임은 없느냐? 없습니다. 그래. 감시를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하라. 예. 이렇게 말한 장비가 돌아서려는 순간 장비의 옆으로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화살 한 대가 날아와 벽에 꽂히는 것이 아닌가. 장비는 깜짝 놀라며 화살이 날아온 성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에 묻힌 성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벽에 박힌 화살을 바라보니 화살에는 편지 한 장이 묶여 있었다. 장비는 편지를 가지고 곧장 유비에게 달려갔다. 편지는 조조가 보낸 것이었다.
현덕 아우 보시게. 내가 5만 정병을 이끌고 12일 오전이면 소패성에 도착할 걸세. 그러니 조금만 기다렸다가 여포군의 후방에서 소란이 일어나거든. 성문을 열고 달려나와 협공을 해주게. 조조. 유비가 편지를 펼쳐들고 장비에게 다가서며 말한다. 조조가 곧 도착할 테니 안팎에서 여포를 협공하자고 하네. 그러자 장비가 활짝 웃으며 잘 됐습니다. 그놈이 빨리도 왔군요. 이제 힘 좀 쓰겠습니다. 하하. 며칠 동안 참느라고 힘들었소. 장비는 신이 나서 말했지만 의외로 유비는 심각한 얼굴이었다. 그러면서 이상하군. 오늘 안팎으로 협공을 하자고 하는데 조조군이 이렇게나 빨리 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여포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출병을 했단 말이 아닌가. 그러자 장비는 대수롭지 않은 듯 에이 형님 2시간만 있으면 해가 뜰 겁니다. 어서 공격 준비나 합시다. 그러자 유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좋아. 장수들을 모두 대기시키고 날이 밝는 대로 여포를 공격하기로 하세. 알겠습니다. 장비는 신이 나서 밖으로 나갔다. 날이 밝자 고순이 남문 앞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귀 큰 놈아, 당장 나오너라. 쥐새끼처럼 숨지만 말고 당장 나와서 나와 붙어보자. 장비는 성루에서 고순의 악다구리를 지켜보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으잉, 저 개 같은 놈이. 으이구, 저걸 그냥. 옆에서 이 모습을 보던 유비가 침착한 말로 장비에게 당부한다. 셋째,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게. 그 순간 장비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성박 고순 군사의 뒤를 가리키며 말한다. 형님, 저기 보시오. 고순이란 놈의 뒤에 조조군이 들이닥치는 것 같소. 유비가 장비가 손짓을 하는 곳을 보니 과연 고순의 군사들이 아득한 후방에 나타난 새로운 군사로 인해 동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결심이 선 유비가 칼을 뽑으며 군령을 하달한다. 전군은 들으라. 성문을 열고 여포군을 공격하라. 곧이어 남문이 열리고 장비를 선두로 기마 병사들이 성 밖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한참을 달려나오고 보니 고순의 군사들은 이미 저만치 물러나 있고 그들 뒤에 나타난 사람은 성 밖에 군영을 치고 주둔하고 있던 관우가 아니던가. 장비가 관우를 발견하고 반가운 소리를 외쳤다. 둘째 형님. 그러자 화들짝 놀란 유비가 관우에게 물었다. 온장, 어찌 된 일인가? 어째서 여기 왔는가 말이야? 그러자 관우가 유비에게 말한다. 어젯밤 조조가 밀서를 보내와 소패성 남문 앞에서 여포군을 협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이럴 수가? 우리가 여포의 계략에 속았다. 어서 둘째는 주둔지로 돌아가고 우리는 빨리 성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우리를 성 밖으로 나오게 하려는 여포의 계략이다. 바로 그 순간 여포가 8천 철기를 이끌고 나타났다. 귀 큰 놈아, 이제 너는 틀렸다. 배신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그러자 말릴 사이도 없이 장비가 장팔사모를 꼬나쥐고 여포를 향하여 소리치며 말을 달려간다. 이놈의 자식, 주둥이를 영원히 놀리지 못하게 해주마. 양군은 무섭게 부딪혔다. 이런 싸움의 와중에 여포와 함께 출전한 진등은 수행 병사를 이끌고 슬며시 사라졌다. 성 밖에선 이렇게 유비, 관우, 장비가 여포의 정예군을 맞아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수는 중간에서 군사를 돌려 소패성에 열린 남문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갔다. 그리하여 유비는 안팎에서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진궁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이로써 소패성은 여포의 수중에 완전히 떨어지고 말았다. 유비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있던 조자룡이
여포에게 말한다. 장군과 더불어 천하를 다투는 자는 오직 조조일 뿐이고 유장군은 이미 조조와 절연된 상태입니다. 자고로 대장부는 남의 처자를 함부로 해치지 않는 법이니 그의 가족만은 살려주시는 것이 대장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포는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현덕은 나의 옛 친구이니 내 어찌 그의 처자를 해치랴. 그들을 서주로 옮겨 편히 살게 하라. 하고 조자룡의 부탁대로 관용을 베풀었다. 이번 싸움에선 수적으로 우세한 여포군이 유비군을 압도했다. 그리하여 궁지에 몰린 유비는 필마단기로 싸움터를 벗어나 산중으로 피신하였다. 그야말로 목숨만은 건졌지만 신세가 처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동생 동사를 맹세하였던 관우와 장비는 어찌 되었으며 사랑하는 처자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유비는 목숨을 건졌다는 기쁨보다는 낙백과 고독에서 오는 비애가 훨씬 더 괴로웠다. 그리하여 뒤따라온 소수의 군사를 뒤로하고 거진 정리되어가는 전쟁터로 관우와 장비를 찾아 나서려고 하자 부하들이 극구 말리는 것이었다. 주공,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지금은 몸을 피하신 뒤 후일을 도모해야 할 때입니다. 하고 말리며 유비의 말고삐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런 승강이를 하던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유비의 등 뒤로 손을 들어 가리키며 소리친다. 주공, 원군이 오고 있습니다. 유비가 놀라며 뒤를 돌아다 보니 아닌 게 아니라 한때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조조, 결국에는 왔구나. 유비가 말에서 내려 조조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주공, 이제는 살았습니다. 병사들은 조조군을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외쳐대었다. 유비를 발견한 조조가 다가오자 유비는 조조 앞으로 향했다. 현덕, 조공, 이런, 내가 한 발 늦는 바람에 아우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먼. 조조는 초췌한 몰골의 유비를 보면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자 유비가 조조에게 물었다. 헌데 조공, 며칠 전에 저에게 사람을 시켜 밀지를 보냈다가 진궁에게 발각된 일이 있는데 그러자 조조가 유비의 말을 끊으며 그런 일이 있었네. 그 밀서는 자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궁에게 보낸 것이지. 뭐요? 그럼 일부러 진궁에게 들킨 겁니까?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하하하, 당연하지. 아니라면 어떻게 여포가 자네를 치기 위해 서주를 비웠겠나?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유비는 조조의 말을 듣고 그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그리고 원망이 가득 담긴 어조로 조조, 정말 잔인한 사람이요. 당신의 관계에 우리는 성을 잃고 내 두 형제가 포위를 당해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소. 그러자 태연하게 유비의 원망 어린 말을 듣던 조조가 하하하, 나도 아내 알아. 허나 슬퍼할 것은 없네. 성은 내가 돌려주면 되고 관우, 장비가 잘못되어도 나 조조가 있질 않나? 우리가 손잡으면 못할 것이 없지. 자, 타게. 내가 여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라고. 조조는 유비의 팔을 툭 치며 호언장담을 한다. 그러자 소패성과 대부분의 군사들을 잃은 유비로서는 별다른 선택의 요소가 없었다. 그리하여 걱정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조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